새벽 달기 회를 치기도 훨씬 전,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 강령전의 창호지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고요가 아니라 숨이 턱 막힐 듯 텁텁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매캐한 그을음 냄새와 밤새 왕의 몸에서 배어나온 식은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비릿함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가 머무는 방이라기에는 그 공기의 질감이 너무나도 탁하고 눅눅했다. 조선의 지존 이화는 침수에서 일어나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으흠, 으흠. 그의 목에서 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직 4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였으나 그의 몸은 이미 예전의 날렵함을 잃은 지 오래였다. 둥글게 부어오른 얼굴은 푸석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밀 상궁이 조심스레 다가와 덮여진 타락죽 한 그릇을 올리려 했으나 이화는 손을 내저어 물리쳤다. 속이 더부룩했다. 언제나 그랬듯 명치 끝에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듯한 답답함이 가시질 않았다. 전하, 옥체를 보전하셔야 하옵니다. 바깥바람은 사악한 기운을 품고 있어 뼈에 스며든다 하였사옵니다. 늙은 상궁의 목소리는 간곡했으나 그것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웠다. 한여름의 열기가 기와를 달구는 대낮에도 왕의 침전문은 열리는 법이 없었다. 옛사람들은 바람을 풍크이라 하여 만병의 근원으로 여겼고 왕의 옥체에 티끌만큼의 찬 기운이라도 닿는 것을 불경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이화는 겹겹이 껴입은 비단내 속에서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느꼈다. 끈적한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 허리춤에 고였다. 씻고 싶었다. 시원한 우물물에 등목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왕은 그럴 수 없었다. 목욕조차 길리를 잡아 행해야 하는 것이 구중궁궐의 법도였으니 그는 그저 수건으로 땀을 훔쳐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날이 밝자마자 시작된 정문은 그야말로 고문과도 같았다. 이화는 푹신한 보료 위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인 상소문을 읽어 내려갔다. 다리가 저려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왕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자세를 흐트러뜨릴 수는 없었다. 혈액은 탁해져 끈적하게 혈관을 돌았고 다리의 근육은 나날이 위축되어 갔다. 움직임이 없는 육체는 서서히 병들어 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왕이 땀 흘려 움직이는 것을 천한 일이라 여겼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하, 수라 상기옵니다. 점심 수라가 들어왔다. 기름진 소고기 너비아니, 꿀에 재운 약과 갖은 양념으로 맛을 낸 12첩 반상. 백성들이 보면 눈이 휘둥그레질 진수성찬이었으나 정작 이환의 입맛은 쓰기만 했다. 그는 습관처럼 숟가락을 들어 기름진 국물을 떠넘겼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고열량의 음식들만 뱃속으로 밀어 넣으니 몸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다. 당뇨로 인한 갈증이 수시로 찾아와 꿀물을 찾았고 그것은 다시 피를 끈적하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책장을 넘기던 이환이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등 뒤, 정확히 말하면 경합골 아래쪽에서 묘한 통증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모기에 물린 듯 가렵기만 하더니 이제는 욱신거리는 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채통도 잊은 채 등 뒤로 손을 뻗어 긁으려 했지만 두꺼운 용포가 손길을 가로막았다. 겹겹이 입은 옷 속 통풍이 되지 않아 습하고 뜨거운 피부 위에서 이름 모를 세균들은 환희의 춤을 추며 번식하고 있었다. 장의관을 불러라. 이환의 명령에 잠시 후 내의원 도제조장 의관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왕의 안색을 살폈다.
전하, 어디가 편찮으시옵니까? 등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구나. 장의관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용포를 조심스레 벗겨냈다. 겹겹의 옷을 벗겨내자 시큼한 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왕의 등. 장의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곳에는 붉고 단단하게 뭉친 종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작은 부스럼 같았으나 노련한 의관의 눈에는 그것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다. 피부 깊숙한 곳에 뿌리를 박고 검붉은 도끼를 품은 채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뾰루지가 아니었다. 옹저, 일종의 큰 종기. 면역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왕의 몸이 보내는 비명과도 같은 신호였다. 어떠하냐? 별것 아니지 않느냐? 이환이 불안한 듯 물었다. 장의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대로 고해야 했다. 왕의 옥체는 지금 무너져가는 모래성처럼 위태롭다고. 당장 그 기름진 음식을 끊고 창문을 활짝 열어 햇볕을 쬐고 땀을 흘리며 걸으셔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왕의 생활 방식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법도였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영린을 건드리는 일이었다. 게다가 칼을 대어 저 고름을 짜내는 시술은 너무나 위험했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장의관의 머릿속에 멸문지와의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예, 전하. 심려치 않으셔도 될 듯하옵니다. 그저 피로하여 생긴 작은 부스럼이오니 고약을 붙이고 탕약을 드시면 곧 가라앉을 것이옵니다. 장의관은 끝내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아니, 그것은 비겁한 회피였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약상자에서 검은 고약을 꺼내 왕의 등 위에 붙였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저 고약이 덮어버린 환부 아래서 독한 균들이 더욱 신이 나서 살과 피를 파먹어 들어갈 것임을. 통풍이 되지 않는 옷, 땀에 젖은 피부, 그리고 덮어버린 고약. 그것은 세균에게 있어 최적의 배양실이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이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 뒤의 통증은 점점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척추를 찌르는 듯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병풍 속의 용들이 마치 그를 비웃는 듯 춤을 추는 것만 같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호지 문을 덜컹거렸지만 방 안은 여전히 숨 막히도록 고요하고 답답했다. 그 고요 속에서 제왕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적은 이미 왕의 혈관을 향해 첫발을 내디디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났을까? 강령전의 공기는 이제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무거워져 있었다. 처음에 그저 성가신 벌레 물린 자국 같았던 등 뒤에 붉은 점은 어느새 주먹만한 크기로 부풀어 올라 맹수처럼 이환의 등판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스럼이 아니었다. 왕의 살과 피를 양분 삼아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거대한 독버섯이었다. 고약으로 덮어놓은 환부는 숨을 쉬지 못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열기는 이환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전하, 탕약을 드실 시간이 옵니다. 지밀상궁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이환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다. 눈앞의 사물들이 물에 번진 먹물처럼 흐릿하게 일렁였다.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다. 꿀물을 들이켜도 갈증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혀끝에 남은 단맛이 구역질을 불러 일으켰다. 옥체는 이미 불덩이 같았으나 법도는 여전히 그를 두꺼운 비단 이불 속에 가둬두고 있었다. 땀에 젖은 내이가 상처에 달라붙을 때마다 이환은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네이원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이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었다. 지금 당장 배농을 해야 하네. 도끼가 뼈 속까지 스며들기 전에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걸세. 장 의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왕의 등 뒤에 자리 잡은 저 거대한 옹저가 시시각각 왕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수석 어휘인 도제조의 생각은 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감히 주상 전하의 옥체에 칼을 대겠다는 것인가. 침으로 살을 찢고 피를 보는 것은 천한 것들이나 하는 짓이네. 더 강한 탕약을 쓰고 쑥짐을 하여 도끼를 다스려야 하네. 탕약으로 다스릴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이 사람아, 만약 시술을 하다 전하께서 잘못되시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을 자네가 질 텐가. 우리 모두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단 말일세. 책임. 그 무거운 단어 앞에서 장 의관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의술이 정치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순간 생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왕의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때마다 장 의관의 양심은 불에 데인 듯 아려왔다. 결국 기나긴 설전 끝에 제한적인 시술이 결정되었다. 칼로 크게 째는 대신 은침으로 환부의 중심을 찔러 고름을 일부만 빼내기로 타협을 본 것이다. 그것은 최선이 아닌 겁쟁이들의 차선책이었다. 시술이 거행되던 날 밤 침전에는 수십 개의 촛불이 켜졌다. 장 의관은 떨리는 손으로 은침을 꺼내 들었다. 비단천으로 침을 닦아내고 촛불 불꽃에 살짝 그을렸다.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독이라 믿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들은 여전히 침 끝에 달라붙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하, 조금 따끔하실 것이옵니다. 장 의관이 조심스레 붉게 골문 환부의 중심을 찔렀다.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누런 고름이 터져 나왔다. 이환은 외마디 비명을 삼키며 베개를 움켜쥐었다. 고름이 빠져나오자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듯했다. 어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상처를 막았다. 그리고 가문의 비방이라 불리는 검은 고약을 덕지덕지 발라 상처를 덮어버렸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소독되지 않은 침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피부 표면에 머물던 포도상국균이 혈관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끈적한 고약은 상처를 밀폐시켜 혐기성 세균들이 번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온실을 만들어 주었다. 치료가 아닌 독을 주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환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야 했다. 중요한 국정을 논하는 조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신료들은 왕의 병세를 짐작하고 있었으나 왕이 자리에 누워 정사를 돌보지 않는 것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전하, 종묘사직이 위태롭사옵니다. 강건한 모습을 보이시어 민심을 안정시키셔야 하옵니다. 도승지의 강혹한 청의 이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익선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었다. 겹겹의 옷이 상처를 짓눌렀다. 등 뒤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어전으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조차 희미했다. 편전의 높은 보좌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이완의 눈에는 신료들의 얼굴이 하나로 겹쳐 보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웅궁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귓가에서 맴돌 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전하, 호조 판서의 상소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옵니까? 좋다. 누군가의 질문이 날아왔다. 이환은 대답하려 입을 열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뜨거운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역류했다.
시야가 급격히 좁아지더니 세상이 빙글 돌기 시작했다. 등 뒤의 고통이 전신의 신경을 타고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었다. 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휘저으며 장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신호, 바로 폐혈증의 전조였다. 전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이환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붉은 골룡포 자락이 바닥에 힘없이 펼쳐졌다. 웅성거리는 소리,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이환의 의식 속에서는 그 모든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오직 심장 소리만이 귓게 쿵, 쿵 하고 무겁게 울릴 뿐이었다. 화려한 궁궐의 천장이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쓰러진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왕의 혈액 속을 유유히 헤엄치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었다. 편전에서 실려 나온 이환은 다시 강령전의 깊은 어둠 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의 고요가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고열이 온몸을 휘감았다. 왕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두꺼운 비단 이불을 몇 겹이나 덮어주었지만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오한은 멈추지 않았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도끼는 이제 거침없이 오장육부를 유린하고 있었다. 붉게 부어올랐던 등 뒤의 상처는 이제 검푸르게 죽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 주변으로 붉은 실핏줄들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 죽음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다. 춥다. 장작을 더 넣어라. 이완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헛소리를 내뱉었다. 이미 방안은 한여름의 열기와 숯불의 열기로 찜통과도 같았으나 폐혈증이 불러온 오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장의관은 왕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마치 대덫에 걸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생명의 불씨가 위태롭게 파닥거리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탕약 그릇을 바라보았다. 조선 8대서 구한 가장 귀한 산삼과 녹용을 달인 물이었다. 허나 혈액 속에 퍼진 수만 마리의 균들을 상대로 그것은 맹물이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환의 호흡은 거칠어졌다. 쇳소리가 섞인 가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계는 붉은 거품이 맺혔다. 도끼가 폐까지 침범한 것이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기침으로 뱉어냈을 가래가 기력이 쇠한 왕의 목구멍을 막고 있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장의관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지만 왕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이환의 눈앞에는 기이한 환영들이 스쳐 지나갔다. 선왕의 엄한 얼굴, 칭얼거리는 어린 세자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끝내 이루지 못한 백성들을 위한 개혁안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억울했다. 아직 할 일이 태산인데 내 몸이 왜 말을 듣지 않는 것인가. 고작 이깟 종기 하나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 그는 손을 허공으로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으나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어인은 무엇을 하느냐. 이환의 마지막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귀를 대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탄식에 가까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는 저 충직한 의관조차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는 무력한 어린아이일 뿐임을, 새벽녘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 무렵 거칠게 이어지던 왕의 숨소리가 잦아들었다. 격렬했던 떨림도 멈추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도 서서히 펴졌다. 마치 긴 전쟁을 끝낸 장수처럼 이환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장의관이 떨리는 손가락을 왕의 코 밑에 대어보았다. 바람 한 점 느껴지지 않았다. 손목의 맥박도 더 이상 뛰지 않았다. 전하, 전하, 장의관은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오열했다. 상위복, 상위복, 상위복. 내시가 지붕 위로 올라가 왕의 위솥을 흔들며 혼을 부르는 소리가 궁궐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39. 한창 뜻을 펼칠 나이의 제왕은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았다. 칼에 찔린 것도 독사를 당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등 뒤에 난 작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파고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이 거대한 용을 쓰러뜨린 것이다. 궁궐은 순식간에 하얀 소복의 물결로 뒤덮였다. 곡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울려 퍼졌으나 아무도 진실을 알지는 못했다. 그들은 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흥소했다고 믿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진짜 범인은 무지와 관습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 곁에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만약 그들에게 비누 한 조각이 있었더라면, 뜨거운 물에 끓인 바늘 하나가 있었더라면, 아니 세균이라는 존재를 알기만 했더라도 역사는 바뀌었을지 모른다. 왕의 시신 곁에 놓인 화려한 탕약 그릇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알약 한 알, 주사 한 방이면 살릴 수 있었던 목숨. 그러나 그 시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던 사내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낙후된 의학의 희생양이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환의 차갑게 식은 손은 여전히 펴지 못한 채 마치 잡지 못한 미래를 갈구하는 듯 허공을 향해 굳어 있었다. 태양은 무심하게 떠올라 황금색 기와를 비추었지만 그 찬란한 빛 아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 인간의 한계가 남긴 서글픈 흉터였다.